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모처럼 협치에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재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두고 또다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복절 다음 주면 이제 광복절인데 광복절을 앞두고 먼저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한 야권의 움직임이 분주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평소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망언을 일삼은 김영석 신임 관장의 임명을 즉각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광복절 하루 전날인 독립기념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는데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이번 김영석 그 관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뭐 당연한 발언 아닐까 싶습니다.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되신 분께서 지금 현재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광복회장인 이종찬 광복회장께서도 굉장히 우려를 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왜 지금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셨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뉴라이트의 기본적인 개념은 식민사관에 대해서 나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식민지 기간 동안 대한민국, 당시 조선에 많은 특혜를 줬다. 말하자면 특혜보다는 성장하게끔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역사적인 반성을 안 해도 되는 명분을 주는 그런 지금 광복절과는 전혀 동떨어진 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 대표로서 아니 이거는 야당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께서도 한마디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독립기념관장의 인사 이거는 임명이 됐어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철회를 하시면 마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훈부에서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임명된 인사의 역사관에 대한 평가, 그것을 임명과 연결짓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석 신임 관장이 과거에 했던 발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야권에서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보지만 그 발언 하나하나만을 떼어서 평가하는 것과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석 관장이 과거에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과 같이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또 보자면 야권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추종해야 될 역사관과 많이 다른 인식을 가진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여기서 경론을 벌일 생각은 없으나 독립기념관장 취임을 하시는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기념이라는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살펴보고 임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사가 어떤 의도인지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오늘 취임을 하신 어젠가 오늘 취임하신 걸로 아는데 취임 일성이 보면은 기사에도 다 나왔습니다. 친일파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거는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취임 일성으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는 정말 뭐 임명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서 그렇겠지만 광복회도 그렇고 독립유공자들 그다음에 후손들이 반발하는 독립기념관장이 과연 마땅한지는 한번 정말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친일파의 명예 회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내용은 친일 임명 사전에서 억울한 친일 매도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고 광복절과 관련해서 역시나 또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 광복절 사면 복권 대상자입니다. 특히나 이번 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면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을 하다가 지난 2022년에 복권 없이 사면만 돼서 2027년 12월까지 출마가 박탈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복권이 확정될 경우에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복권 여부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당초에는 이번에 김 전 지사 복권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법무부에서 복권 대상자의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한 배경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어떤 배경이라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계십니까? 김경수 전 지사 부분은 저번에 사면 복권에서 좀 이상하리마치 사면은 되는데 네. 복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즉 복권이 됐어도 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사면 복권이었다는 측면에서는요.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복권의 어떤 여러 가지 조짐 속에서 일부 언론이 오보를 낸 것이죠. 뭐 제외됐다라는 일부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뭐 여야의 협치 차원에서는 분명히 당시에 사면 복권이 됐던 것이고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 2년 반, 3년 가까이 돼가는 국정운영 중엔 가장 잘한 결정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이 결정된 배경, 물론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법무부에서 이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사면 그리고 복권 이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결국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 국민 통합 차원에서의 얘기라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사면만 하고 복권을 안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대선 주자급으로 언급되는 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에 기타 이제 정치적인 해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오롯이 야권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치적인 해석 그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된다면 차기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는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 일극 체제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된다면 아무래도 야권의 권력 지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통상 이게 우리 일반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경제도 사회도 그렇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들. 보통 독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죠? 독점이 되지 않도록 하죠. 공정거래를 위해서. 그다음에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당이 건강하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건 여야를 막론하고 존재해야만 그게 정치가 건강하게 흘러가는 정당이라고 평가를 받죠. 김경수 전 지사 부분에서 복권을 가장 환영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자체도 스스로 어떤 경쟁자가 당내에서 있을 때는 그거는 정말 좋은 것이다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김경수 전 지사가 예를 들어 정치 복원이 되고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지금 대표는 아니지만 네. 뭐 사실상 대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금 후보지만 그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됐을 때 향후에 민주당 진보 진영 내에서의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뭔가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대표성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일극 체제 부분에 있어서 부담 자체를 김경수 전 지사의 등장을 통해서 다양성으로 보완해 줄 수 있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솔직히 반길 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것이고 분열로 이어진다. 저는 분열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그런 정치적인 본인의 의사를 통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스타일이 네.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민주당에는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는 뭐 좀 건강한 어떤 뭐 사안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가 의도적으로 분열을 조장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김 전 지사가 친문의 적자로 꼽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친명계가 주류인 민주당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친문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친문 세력이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면서 결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치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높은 지지율이요. 다음 날 자고 일어나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민심을 네. 잃고 늘 두려워하고 가는 것들이 정치의 영역이고 그다음에 어떤 지도자 또 말하자면 권력자들의 어떤 그런 본분일 텐데 따져보면은 김경수 전 지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저는 그런 긴장감
매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요. 그걸 분열로 꼭 굳이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정치라는 게 다양성 차원에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김경수 전 지사는 가만히 있어도 그게 하나의 구심점이 돼서 네. 또 그 영역에서의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도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된다면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겉으로는 충분히 환영할 수 있는 여건이죠. 그걸 환영 안 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속을 보면은 이재명 일극 체제로 대표되는 현재 민주당 상황을 감안을 해볼 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에서의 권력 기반은 상당 부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은 투표율이 3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침묵하고 있는 80% 가까운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도 봐야 돼요. 그런 그 다른 생각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존재가 김경수 전 지사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또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히 봐야 된다. 민주당 전체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혼자에게만 쏠려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다원화되는 그런 움직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또 170석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거대 정당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수 있는 상황은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정당은 또 그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권력 투쟁이 이 본질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느냐 역시 야권의 몫이라고 저는 답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여야가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하면서 모처럼 협치에 첫 발을 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를 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협치 분위기가 다시 깨질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 내용을 보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더욱 개악된 법안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윤희석 대변인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진정으로 이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이 출범하는 것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두 번 다 반려돼서 재의결 끝에 폐기된 법안 내용보다 더 저희 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특검 추천 부분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 더 짐을 얹어서 수사 범위까지 이렇게 넓혔다. 그 얘기는 특검법안 통과보다는 이 특검법을 가지고 계속 정쟁령 소재로 삼겠다는 의도밖에 안 보인다. 즉 법안 통과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심만 더 짙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최상병 이름을 걸고 국군으로서 희생당한 분들 어떤 명예라든지 국군에 대한 어떤 깊은 생각 끝에 나온 이런 발의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정쟁용으로만 쓰겠다는 그런 얄팍한 의도만 더 드러내고 만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진정으로 민주당이 이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민주당의 특검 법안을 논평하고 평가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약속했던 최병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 식의 특검을 발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더 센 특검을 내든 네 번째 더 센 특검을 내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민주당의 특검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의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이 최병 특검을 발의하겠다. 공수처의 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특검 정국을 우리가 나서서 하자라는 약속을 지킨다면 특검을 발의해 놓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가서 병합 심사를 통해서 다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보는 것들은 국민의힘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 법안을 평가하고 해부를 해서 이건 아니다. 이게 진정성이 있냐 없냐. 왜 그걸 따지지?
저는 그걸 따질 시간에 정말로 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가 되셨으니까 발의를 하세요. 108명이나 있잖아요. 해서 가지고 오시면 그걸 가지고 와서 비판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당신들 민주당 지금 이거 보니까 정쟁용 같은데 내용 이거 영 아니다. 우리 거 봐라. 이게 진짜 특검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로 특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좀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체적인 국민의힘에 그렇다면 특검안을 마련해 와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대표 출마 과정에서도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면 이 특검법안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법안이 처리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자꾸 관심을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겠느냐, 즉 저희만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를 할 거냐 말 거냐 거기로 지금 관심을 돌리는데요. 민주당의 의도가 한동훈 대표 또는 저희 당에서 어떤 법안을 내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세 번째 이렇게 특검법을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 특검을 설치해서 밝히겠다는 의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한동훈 대표 계속 한동훈만 찾고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당론을 모아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내놓은 발의안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전혀 협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병합심사하기 위해서라도 내라는 말을 하는데요. 병합심사의 의미는 뭡니까? 같이 얘기를 해서 두 안을 놓고 좋은 거 취사 선택하고 합의할 수 있는 거는 취하자 뭐 이런 의미인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나가서 수사 범위까지 늘려놨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저희의 의견을 반영해서 뭔가 단일한 안을 내겠다 이런 의지가 없다고밖에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를 했느냐. 그 진정성이 계속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 고양이 목에 지금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민주당은 방울을 달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동안 국민의힘은 절대 안 된다. 고양이 목에 무슨 감히 방울을 다냐라고 했다가 한동훈 대표가 그래 우리가 먼저 한번 달아보겠다. 자꾸 그걸 가지고 비판하지 마라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방울을 좀 갖고 오라는 소리예요. 우리 민주당이 방울을 1개 달았네, 2개 달았네, 3개 달았네 이거 너무 과하네라고 그 비판할 시간에 방울을 달겠다고 했으면 그 방울을 하나라도 갖고 와서 하나를 달지 2개를 달지 3개를 달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어떠냐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강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중요한 건 국민들이 지금 신임 대표에 대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약속을 지켜본다는 차원에서는 차라리 그 특검을 가져오시는 것들이 훨씬 더 논의의 구조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회 과방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과방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장악 1차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공영이사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일고 있는데 특히나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 불출석한 것을 놓고 매서운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차 청문회 상황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특히나 민주당에서는 지금 2차, 3차 청문회까지 열기로 계획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의미한 청문회를 계속 지금 시리즈처럼 민주당에서 법사에서도 하고 과방위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 증인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일단 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주도로 해서 지금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어요. 네. 그 이틀밖에는 재임을 못했습니다. 그런 분을 불러다가 무슨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청문회라는 간판 아래 증인들을 불러서 모욕을 주고 본인들의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령 증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뭔가를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는 청문회가 되지 않는다. 오늘도 방통위 사무처장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그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서 불법이 있었느냐를 여부를 계속 묻는데 물어서 나올 대답은 뻔한 겁니다. 그리고 묻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들 앞에 방송으로 생중계하는 가운데 증인에 대해서 고압적으로 얘기하고 또 뭔가 본인들이 생각하면서 강변하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지금은 권한이 있어서 이걸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임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선거는 계속 있는 거고요. 국민들 뇌리 속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어떤 국회가 되고 있구나. 이것만을 각인시킬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1차 청문회가 열기 직전에 2차, 3차 청문회 계획까지 결정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 청문회를 하는 의미에 대해서 전혀 저희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1차, 2차, 3차 하는 이유는 뭔가 그렇게 3번이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고 청문회를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계획이나 어떤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증인을 불러놓고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그냥 강변만 하는 이런 뭐 호통치고 뭐 증인에 대해서 고압적으로 대하고 이런 똑같은 상황만 벌어지니까 도대체 왜 청문회를 하냐고 저희가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국민들께서도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지 않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본인들이 탄핵시킨 방통위, 그래서 기능을 마비시킨 상태에서 청문회하는 것은 결론은 자가당착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체가 이렇게 공직자로서 이렇게 사적 감정을 가지고 지금 입법부에 대응하는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계속해서 이 공직자의 태도, 그다음에 그 방통위원장이 했던 일에 직무와 관련해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허리가 아파서 갑자기 아팠어요.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을 때는 멀쩡하던 허리가, 그리고 출근할 때는 그 본인이 타고 온 차 문을 아주 힘차게 닫을 수 있었던 분께서 다음날 바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입법부를 우롱하는 거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이게 청문회를 1차하고 2차하고 3차 한 게 그냥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지금 방통위에서 저질러진 박문진 이사 선임 6명 했을 때 이 선임 과정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그냥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수학도 하고 합리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다 들었는데 둘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침묵한 가운데 6명에서 둘이 동시에 투표용지에 일치될 때까지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과학자인 분께서 그 확률을 냈더니 31명의 후보자를 봤을 때 박문진, 그 후보자 중에 6명이 방통위원장, 부위원장이 둘이 동시에 도장이 일치하는 경우 확률이요 0.000136%입니다. 이런 확률이 돼야만 6명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에서 이 박문진 이사 선임 자체가 정말 이들이 얘기하는 대로 둘이서 도장을 찍어서 일치할 때까지 했다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입법부에 나와서 얘기하니 그게 밝혀질 때까지 청문회를 계속해야 되죠. 그리고 허리가 나을 때까지라도 청문회를 열어서 이준수 방통위원장이 나오기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이잖아요. 장관급입니다. 아무리 좀 억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좀 빨리 치료를 마치고 나와서 청문회에 임하는 것들이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